SB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김백석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냅니다. 고맙습니다. 예,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가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주민 선교학교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예, 지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가 개강이 되는 거죠. 네, 이주민 전도 선교 학교라고 예. 예, 그렇게 명칭을 전도의 의미도 되고 네. 네, 또 선교의 의미도 되고 그래서 뭐 굳이 전도 선교 학교 그렇게 해서 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 유학생이나 또는 근로자들 또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친구 관계가 되고 또 친구 우정 관계를 형성해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사상교회에서 이제 6주간 진행하고요. 네. 예, 또 10월에는 지금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예, 진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9월 한 달 동안은 매주 화요일 네. 사상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10월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네, 네. 이주민 전도 선교학교가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주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제 6주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예. 예, 첫째 주는 성경의 이주민과 선교라고 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네. 제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이주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성경 안에서 이루 가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단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의 선교의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네. 일들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체류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비자 종류들을 네. 가지면서 상당수가 한국의 국적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단번에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비자의 종류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체류 과정들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이주민들과 친구 관계가 되고 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간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두 번째 과목은 이 외국인 노동자, 세 번째 과목은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네. 네 번째는 이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자는 겁니다. 네네. 예,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 체류에 관한 과정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어떤 문화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대부분이 다 4대 종교의 발상지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불교, 네. 힌두교, 이슬람교의 발상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 전략적으로 말하면 1040 윈도우,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하는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불교도들이고요. 그들의 피에는 이슬람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들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그냥 바로 어떻게 맞서듯이 전거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먼저 이해하고 네네. 그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주민 전도 선교법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상하지 않고
그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열면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 다 자기들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그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전도 선교법을 우리가 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그런 여섯 가지 주제를 네. 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주제들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좀 더 깊이 있게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몰랐었지만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미나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주민이란 누구인가?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지 또 어떤 그러니까 비자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비자 종류를 가지고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 비자 종류를 이제 좀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외국인 이주민 이제 우리가 보통 유학생이라면 D2 비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D2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고요. 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통 E9 비자, employee 비자, 고용 비자죠. 이 비자. 그래서 E9 비자를 이제 해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이제 F6, F 비자, F6 비자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비자들을 제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래서 뭐 이주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전쟁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의 이유로 홍수가 나서 지진이 나서 또 어떤 경우들은 경제적인 이제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자기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죠. 그걸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자연재해의 난민들 또는 어떤 경제적인 난민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은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난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삶의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리 뭐 한 달 뭐 열심히 일해도 보통 한 30만 원을 월급이 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받는 인원들도 보통 수도라든지 그런 뭐 베트남의 하노이나 호찌민이나 큰 도시에서 제조업체 가서 일하는 친구들이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저 시골에 가면 아예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평생 그냥 놀고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국으로 와서 어떤 삶의 재도약을 이제 이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화폐의 가치도 좀 다를 거고요. 소득 수준도 다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뭐 산업의 발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수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해결하고자 이제 찾는 분들이 더 많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이렇게 우선은 세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D, E, F 이제 영어로 하자면은 D2, E9, F6라고 말씀하셨는데 D, E, F로 또 구분되어지고요. 이 세 가지 비자로 나눠지면은 사실 간단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여기서 이제 비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면은 뭐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여기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외 동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족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같은 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뭐 일제 시대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강제 이주를 통해서 이제 만주 땅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쪽 강제 이주 당해서 저쪽 지금의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나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에 참 질곡을 짊어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조금 특례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동남아시아에 오는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분은 H2 비자를 줍니다. H2. 예, 그래서 방문 취업자라 그래요. 그분들은. 방문 취업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동남아시아 일반적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쪽에서 오시는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은 E9 이제 비자를 줍니다. E9 비자. 그건 고용 허가제라 그래요. 고용 네. 허가제. 이게 아마 보통 우리 한국 분들 참 생소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거야?라고 아마 처음 정말 이게 뭐야 이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뉴스 통해서 고용허가제 뭐 이런 단어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 역시 들어봤고요.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은 네. 어떤 그 조건이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례 우리 동포 분들 H2 비자로 들어온 분들은 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들어오는 그 과정도 조금 순조롭고요. 예, 거기 이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과정들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E9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정부 노동부와 MOU 체결,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인력에 대한 16개국에서만 지금 들어옵니다. 아무나 제가 들어오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6개 나라만 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6개국하고 16개 나라하고 그 나라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외국 인력 그 송출에 대한 이 서로 양해 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노동부 국가에서 법무부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올해는 몇 명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올해 몇천 명, 스리랑카 몇천 명. 이렇게 할당을 해서 그 나라 노동부에 이제 통보를 하면 그 나라 노동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럼 나는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명단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순서대로 해서 또 자격 요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범죄 경력 증명을 해본다든지 또는 한국어 능력 우리가 말하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1급을 이제 취득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16개국이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만약 그 가운데 또 어떤 이제 한국어 시험을 치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이제 국립국어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가서 시험을 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부정행위가 또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부정행위가 뭐 시험지에 유출되다든지 답안이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TO가 확 대폭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또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어쨌든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 사람을 한국에 받아들이는데 국가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서 그걸 하죠. 또 한국에 와서는 또 이제 우리 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로 가는데요. 또 모아가지고 또 입국 이제 공장에 가기 전에 또 교육을 또 시킵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 교육을 시키면서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그런 기본적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비자 체계는 저희가 또 뭐 해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럴 때 뭐 관광 비자를 가지고 간다. 공부하러 가는 학생은 유학 비자, 뭐 이런 뭐 취업 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또한 이런 비자를 받아야지 올 수 있다. 이 정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비자 체계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E9 비자로 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앞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셨거든요. 저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취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죠.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1년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많은 경우는 2년 그러니까 이상. 자국에서 1년 내지 2년을 기다렸다 한국으로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더 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쨌든 이제 나가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드린 E9 비자는 그냥 딱 3년을 줍니다. 처음에. 3년을 주고 이제 3년을 이제 성실하게 근로하고 별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4년 10개월이 최장 기간이에요. 그럼 4년 10개월 최장 기간이
됐다.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출국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외 없이요. 없습니다. 예, 인라인 비자는 어떤 친구는 인라인 비자 가고 있는 중에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목사님 뭐 이거를 인라인 비자를 갖다가 유학생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오면 자기 나라에서 평생을 가도 만지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인라인 비자는 인라인으로 딱 마칩니다. 예. 그럼 어쨌든 예외 없이 4년 그 10개월을 지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네. 자국으로 돌아가고 네. 또 그분들 가운데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은 분들이 있지 예. 않을까요? 예. 그래서 다시 오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가 제가 뭐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으나 상당수가 제 짐작에는 뭐 거의 절반까지라면 좀 많을까요? 뭐 그 정도 봐도 될 겁니다. 다시 예. 어쨌든 돌아가긴 해야 되니까 네네. 갔다 다시 오고자 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예. 그럼 다시 또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렸다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연령 제한이 이제 40세까지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는 친구들은 3번까지 오는 친구를 제가 봤어요. 일단 20대 20대 초반에 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오는 친구들을 제가 봤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이런 이제 친구 성실 근로자라는 이제 명칭을 줘요.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일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면 그 회사 사업주가 그냥 보내기 아쉽잖아요. 이게 이제 고용 허가제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선택 권한이 사용주, 우리 한국 회사, 공장, 제조업체의 사장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도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나라에서 인라인 비자를 어플라이 할 때도 이제 자 이런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노동부에서 우리 한국 사업주들이 이제 구인 이제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A라는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는 무슨 일을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을 합니다. B라는 회사 우리나라는 뭐 냉장고의 부품을 만듭니다. 뭐 C라는 사업장은 우리 회사에서 무슨 농수산물 무슨 가공 포장업을 합니다. 네. 그런 걸 노동부에 다 제출해요. 그럼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로 다 보내줘요. 그럼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자기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제 사업주가 또 그걸 받아봐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우리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지 보고서 이 친구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친구 안 되겠어. 안 합니다. 이 친구 나이도 적당하고 이 친구는 괜찮겠다. 학교도 중학교 나오고 괜찮겠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하고 오케이 돼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비로소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업주의 선택에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나중에 지금 그 이야기까지 좀 하게 되면요. 그 회사에 비록 이제 왔는데 자기 기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월급도 작아 일도 작아. 네. 그럼 회사를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사업주가 그러니까요.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은 그 4년 10개월 뭐 3년 이제 3년 동안 연장되는 기간 빼고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3년은 그럼 그 회사를 싫든 좋든 다녀야 되는 상황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원했던 임금 수준이 못해도 목사님 250원 돼야 되는데 매달 최저임금밖에 안 나온다. 일이 잔업도 없고 야간도 없어요. 그럼 최저임금 나오겠죠. 하루 8시간. 예. 그렇게 돼서 자기가 도저히 자기 그럼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뭔가 필요한 경비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못 보내주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생깁니다.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그럼 이탈하겠다. 사업장 이탈해서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더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목사님?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그래서 이 명칭이 고용 허가제입니다. 노동 허가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 항상 뉴스에서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각인이 됐거든요. 네. 그 고용 허가제 뭐 이 안에서 불법 체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쫓겨가는 뭐 이런 기사들 그 이전에 최근은 좀 제가 덜 본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사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상황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속에서 나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만족하면 그 회사 계속 있지 왜 나올라 하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몸이 약해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주간 야간 일하기가. 근데 그 회사 형편이 주야 교대 돌리는 근무해야 거. 되는 거네요. 해보니까 몸이 못 견뎌요. 건강이.
나가고 싶은데 사업주가 허락 안 해줘요. 이 친구가 빠져나가 버리면 일할 사람 없다. 일 사람 못 구한다. 그럼 너 나가면 바로 우리 생각에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면 되지. 또 그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한 달 두 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 사업주는 그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해. 그냥 고용 근로자 입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 사람으로 물론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플러스 1, 노동력 플러스 2로 보는 게 더 강하겠죠. 예, 노동력이 1이 투입되면 산출이 얼마 나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전반적인 게 이해가 되네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자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남아있느냐. 남아있기는 너무 힘드니 거기 이탈해서 네. 불법 체류라도 해서라도 여기 한국에서 있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고 네. 사실 한국 오기가 쉽지 않아서 1, 2년을 기다려서 온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 예전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다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니네요. 네, 명실상부 코리안 주림입니다. 와, 그런데 그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예.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 사업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정말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너무 좋죠. 예. 너무 행복해요. 그 친구도 행복하고 사업주도 행복하고. 그러면 사업주가 이 친구는 4년 10개월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네. 성실하게 일해서 성실 근로자로 내가 초청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요. 노동부와 법무부에 신청을 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이제 건의를 하는 게 이런 걸 조금 처음에 회사를 매치시켜 줄 때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스크린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적성이나 건강 상태나 체격이나 체력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네. 좀 할 수 있겠냐. 사실 말은 쉬운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에서 보통 학력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무슨 직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 정도의 적성이라든지 어떤 근로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들의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실 근로자 네. 그렇게 해서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1년 뭐 2년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나라 들어가면 우리 한국인 사업주가 한 6개월 이내에 초청을 하면 바로 들어와서 또 그 회사에 그러니까 다시 초청해서 그 회사에서 계속 네. 근무할 수 있는 또 4년 10개월을 거기서 그렇습니다. 근무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네, 네. 그럼 이제 이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미등록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상당수가 양산되죠. 상당수가 양산돼요. 미등록 근로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불법 이제 체류자, 불법 근로자라는데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많은데요. 여기 제가 우리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E9이지만 E9이 그냥 E9은 뭉텅그리 말하는 게 E9 1, E9 2, E9 3, E9 4, E9 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E9 1은 제조업이고요. E9 2는 건설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대부분 어떤 설계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뭐 건축 공학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 분들 기술자들이 하시는 모르지만 실제로 벽돌 쌓고 철근 콘크리트하고는 다 외국인들이 다 했다 보면 현장 됩니다. 인력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다 투입되고 있고요. 예. 농축산업 마찬가지고 연근해업.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E9 3, E9 4 농축산업과 연근해업은 뭐 제가 조금 과장돼서 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탈률이 거의 7, 80%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조업은 보십시오. 제조업은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공장 돌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출퇴근이 명확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일한다.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남은 시간은 뭐예요? 잔업이에요. 잔업은 평균 임금, 표준 임금의 몇 배를 더 줍니까? 1.5배를 더 주잖아요.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 농축산업과 연근해업은 표준 근로계획서에 뭐라고 딱 명기가 되냐면 근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네. 근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정해진 근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을 많이 해도 그냥 월급은 그대로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로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농축산업도 이거는 생물들을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연근의 바다도 그 바다에 이제 나가는 것도 만약 태풍이 친다 이러면 이제
나가서 일을 못 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3일고 4일 태풍 칠 동안 일을 못 하고 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근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해놓고는 그냥 잔업 어떤 날은 또 바다에 나가서 밤 12시간, 24시간 며칠을 그냥 거기 그 뭡니까 양식업 한다든지 네. 거기 가서 그냥 그 양식업 하는데 보면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 바다 위에 지어놓죠. 거기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 계속.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거기서 근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잔업 개념, 야간 수당 이런 게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경우면은 상당히 하다라는 생각이 고용된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비단 이 경우뿐이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예, 입장을 근데 이제 저도 한 번씩 참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고용 허가제를 노예 허가제라 그래 부릅니다. 예,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이제 이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야말로 노예처럼 사업주에게 딱 묶여져 버려요. 예, 그러하나 이게 이제 employment permit 시스템 고용 허가제거든요. 고용 허가, 네. employment permit 시스템. 이걸 work permit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work permit을 네. 노동 허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제 자기가 구직할 수 있고 병행할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되겠는가? 예,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예 자유를 준다면은 네. 이게 과연 한국에 있는 지금 제조업체들, 영세 제조업체들이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네.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게 지금 한 제도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사업장으로 그렇죠. 가려고 한다. 예. 그럼 그쪽으로 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부당하고 이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자유롭게 뭐 이직할 수 있는 우리로 하자면 이직인 건데 그렇죠. 이직할 수 있게끔 한다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뒤따르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제 그렇게 허가해주기도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어쨌든 한국에 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예, 그분들이 정말 그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코리안 드림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와 선교 단체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분들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사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뭐 사명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분들에게 복음은 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런 현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얘기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이제 우리 그 일부 교회들을 통해서 외국인 예배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국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부분의 아주 정통적인 불교 국가, 네. 힌두교 국가, 또 이슬람 국가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뭐 그야말로 뭐 1%, 2% 정도밖에 안 네. 되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숫자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 이제 뭐 부산, 서울, 뭐 대도시에 있는 그런 외국 예배 가서 이제 신앙 시간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전통적인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야말로 unreached people,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어떤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요. 네. 그야말로 이건 뭐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선교에 그런 이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뭐 나중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그들은 비용과 뭐 그런 단지 어떤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그런 비용들, 문화적인 에너지들 극복해야 될 그런 장애들, 난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거의 뭐 외국인 근로자들 중 가운데 95% 이상은 그야말로 복음에는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네.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체류에 관한 비자의 문제들, 또 그들이 우리가 말했던 사업장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결국 그것을 이해하는 그 사람,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95% 이상 되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야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주민 전도 선교학교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이주민 전도 선교학교를 하는 목적은 이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늘 뭐 찾아가서 그렇게 제가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제가 청을 드립니다. 이주민 전도 선교학교를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이해한 모든 거 한번 정리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나누고, 특별히 우리 각 교회의 전도 대원분들은 그야말로 그 지역 교회가 있는 동네를 사사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런 이주민 선도학교를 열어서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알게 됐을 때 보다 원활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의 어떤 출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어떤 거리가 없어요. 예, 우리가 만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요. 네.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주민 전도 선교학교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알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필요들을 우리한테 또 이야기하고 요청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압으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들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들에 대해서 알고 그들이 어떤 필요를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채워줄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은 서서히 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은 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아,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지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방송 전에 이게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시간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다음 기회에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좀 더 보충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백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